미국 변호사 김변입니다. 전쟁국가 독일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분단되었습니다. 냉전의 시작이죠. 전쟁국가 일본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인 한국이 분단되었죠. 약 50년이 지나 독일은 다시 통일되었습니다. 탈냉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분단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의 수수께끼입니다. 최소한 동아시아 역사의 시계는 유럽과는 다르게 간다는 거죠. 죄는 미워하되 죄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 말이 증명하는 것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위선적인지 하는 것뿐입니다. 죄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개념을 미워합니까? 그리고 그 어떤 행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말을 바꿔서 해보죠. 핵물리학은 미워하되 핵폭탄은 미워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슷한 말로 일본은 미워하되 일본인은 미워하지 말자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일본인에 대해서 테러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은 말을 한 사람의 도덕적 위선과 거기에 더해 지적 나태함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도대체 일본과 일본인은 다른가요? 일본 없는 일본인이 가능한지, 일본인 없는 일본인이 가능한지. 오늘 볼 책은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 내지는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을 연상시키는 제목입니다. 영속패전론. 시라이 사토시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대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개인적으로 나름 합리적인 일본인들이 왜 집단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는 걸까? 그는 일본 정치의 변곡점이 3.11 원전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전사고가 나고 나서 일본 게이단連의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쓰나미를 견뎌내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원자력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죽지 말고 더 힘을 내야 한다. 기가 막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어리석음이라는 관념의 결정체가 생명을 얻어 뭔가 말하고 있는 듯한 광경이었다. 마치 마르크스의 농담과 레닌의 냉소가 그대로 이어진 것 같죠? 이 책에서는 이런 모욕과 무책임의 역사가 1945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8월 15일을 패전일이라고 하지 않고 종전일이라고 하죠. 책의 저자는 그거는 패전일이지 종전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쟁이 그냥 끝납니까?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지면서 끝나는 거지. 시라이 사토시는 이런 부인의 구조, 즉 자기네들이 사실상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 은폐의 구조가 일본 현대 정치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서는 고압적 태도를 유지하는 배타적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국수주의를 유지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일본인들이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주일 미군의 압도적 존재감에 기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양의 고아, 일본이 앞으로 아시아를 전혀 개의치 않는 응석바지 의식을 깊이 새길수록 일본을 두둔하는 미국과의 관계는 밀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번 책에서 일본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룩한 민주당은 왜 단명했는지, 그리고 제1차 아베 내각은 왜 1년 만에 끝냈는지에 대해서 책의 설명이 딱히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책에서는 그 둘은 바로 일본 국민이 바라는 것과 미국이 바라는 것이 충돌하면 결국은 미국이 바라는 것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권교체는 실질적인 정권교체가 아닌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민주당은 오키나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아베 1차 내각은 역사 인식 문제로 호랑이 꼬리를 확실히 밟아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일본의 민주주의 흉내내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패전에 따른 처벌을 이중삼중으로 피해온 전후 일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행되지 않은 본토결전, 제1차 세계대전의 독일 전후 처리 실패에 따른 반성과 관대한 배상, 일본 군부 지도자의 한정된 전쟁 책임 추궁, 비교적 신속한 경제 재건과 경이로운 선장, 과거 식민지국들의 폭력의 정치체제 역할을 떠넘기고 얻은 민주주의, 오키나와 요새화, 그리고 국채 호지. 냉전구조의 큰 틀에서 이 모든 요소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은폐해왔다고 합니다. 나아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본의 우파들이 외치는 구호, 전후체제의 탈각이라는 것은 실현되지 않음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역설이라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이 정작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결심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거하고 같은 걸까요?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전후체제를 탈각하려면 포츠담 선언 수락을 부인하고 도쿄 재판을 부정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마저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국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 대신 국내 아시아에서 패전을 부인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념을 충족시킨다는 거죠. 또한 자신들이 세력을 용인하고 지탱해주는 미국에는 비굴한 신화 노릇을 한다는 거죠. 비루한 자위행위로 전락한 자기의 행동에 만족을 느껴왔던 것이다 고 말합니다. 그리고 패전을 부인함으로써 패배가 무기한 계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영속패전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토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고지도나 공문서를 들춰내고 자국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는데, 이런 낡은 종이 쪼가리를 향한 열정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영토를 결정하는 최종 심판 단계는 폭력이고, 역사상 가장 최근에 일어난 폭력, 즉 전쟁의 결과가 영토 지배의 경계선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바로 2차 세계대전인 거죠. 일본은 지금 센카쿠, 다케시마, 북방 영토 세 군데에서 영토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영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국주의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 영토의 예를 들어보죠.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북방 영토를 포기합니다. 문제는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거부했죠. 따라서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을 통해 일본은 북방 영토를 포기하는 것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딴지를 겁니다. 소위 덜레스의 협박이라는 거죠. 그대로 읽어보면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덜레스가 하토야마보다 먼저 소련과 교섭했던 시게미스 마모루 외무장관에게 이 조건으로 일소 평화조약의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미국은 오키나와를 영구히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개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지시마 열도를 이미 포기한 이상 영유하지 않는 에토르 섬과 구나시리 섬을 미국의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미 포기한 영토를 소련에게 다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인 거죠. 논리적 근거는 당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숨은 의도는 북방 영토 문제가 일소간에 해결되지 못하게 하고 일본인의 비난이 미국의 오키나와 점령으로 향하지 않게 하기, 그리고 둘째는 일본이 소련에 강한 적의를 품게 해서 소련의 우호국이 되거나 중립정책을 펼치지 않도록 미국의 동맹국으로 남게 한다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일본 정치에는 이런 영속패전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국채는 영속패전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패전으로 승리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항복했지만 천황은 이겼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어전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개전을 결정했으면서 포츠담 선언 수락도 천황의 결단이라는 식으로 해서 천황 친정이 실현됐다는 겁니다.
일본은 졌지만 천황은 이긴 거죠. 그리하여 천황이 얻은 것은 뭐죠?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본토에서의 결전을 피할 수 있었다. 둘째 이야기는 좀 더 황당한데, 요나이 미스마사 당시 해군 대신은 원폭이 투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하늘이 도왔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폭의 충격이 본토에서의 결전 회피를 재촉하고 나아가 혁명 가능성을 버섯구름으로 날려버렸다는 뜻에서 하늘이 도왔다는 거죠. 혁명 가능성이란 소위 좌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가 좌익을 제거할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만주사변 당시 사변의 목적은 국내 혁신에 있다고 그들이 공언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진화사변 당시에도 사변을 오래 끄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변이 해결되면 국내 혁신은 불가능해진다고 그들은 공언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좌익 분자란 국채를 부인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를 국채를 부인하지 는 자는 좌익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우익으로 보고 있지만 우익 중에도 좌익이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고 1944년 경시청의 특고 제1과장 하타 시게노리가 말했다고 합니다. 거의 판이 튀는 수준의 논리죠. 그러면 그 국채라는 것은 뭘까요? 그는 말합니다.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이 국채. 그는 이 말을 밀교와 현교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메이지 헌법은 천황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규정하는데 이 살아있는 신천황은 현교로서 대중을 고분고분하게 만들어 통치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지만 메이지 공신들은 겉으로는 천황 친정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입헌군 주제적 국가의 권력을 쥐고 흔들었다. 이것이 밀교의 부분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정당 정치인보다 군부 쪽이 더 완벽하게 천황 친정을 체현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했고 정치인들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는데 이것이 바로 그는 천황제의 현교적 부분이 밀교적 부분을 집어삼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패전하면서 승리하는 천황제의 구조라는 거죠. 따라서 전후체제의 탈각이라는 아베 신조의 주장의 이면을 보면 이 영속패전의 대표주자들이 진짜 의도하는 것은 실제로는 자신이 내건 슬로건을 절대 실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적인 필연성이 대미관계에서 패전의 결말을 무제한 수용하고 있는 이상 현교 차원을 유지하려면 아시아에서는 패전 사실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나마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경제력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때나 가능한 구도였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경제적 우위성에 변화가 생기면서 영속패전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한 2시간이면 읽은 책이지만 일본 사람답게 더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도록 만화책으로 만든 책도 있습니다. 전후 일본의 이해라는 책입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일본 정치에 대한 정신분석에 가장 가까운 책입니다.